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4월 22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국제유가 패권 전쟁으로 기름값이 바닥을 무르고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급기야는 마이너스를 국제유가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네. 기름 가져가면 돈 더 준다는 겁니다. 기름을 사면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기름을 사면 네. 가져가주면 가져만 가주십시오. 돈 안 받고 돈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 저장고가 없어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국 이제 어제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거래됐던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하루 만에 55달러 90센트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월에 받게 될 원유를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 줄 테니까 제발 치워주십시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유가가 된 것은 뉴욕 상업거래소 이 석유 거래 역사상 처음인데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유 수요가 워낙 급감한 것도 원인이고, 또 하나가 원유 시장에는 이게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만기가 겹쳤습니다. 어제가 만기일이었는데 5월 이 WTI 만기일이 21일 앞두고 이날까지 원유 선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5월 중에 가서 원유를 실무로 받아서 인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원유 재고 넘쳐나서 인도 받아도 팔 곳도 없고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던지자랐던 겁니다. 이렇게 유가 폭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들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원유 사서 미국의 이 전략적 비축을 채워넣겠다라고 밝혔지만 유가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오늘 새벽에 국제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5월 물은 어제 만기가 청산이 돼서 최근 얼물이 된 6월물의 경우에도 오늘 하루만 국제유가가 43% 떨어져서 배럴당 11달러 57센트입니다. 이 거의 유가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미국의 이 쉘 업체들, 미국의 정유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 세계 경제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또 어제 깜짝 놀랄 만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처음으로 기록을 하니까 증권사 시스템이 이걸 인식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밀레니얼 때 되면 2000년대 되면 컴퓨터 오류 날 것이다. 이런 우려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니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증권사 이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원유 투자가들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이 키움증권입니다. 가장 개인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인지를 못하고 매매가 중단됐죠. 근데 문제는 어제 팔지 못하면 어제 만기인 5월물을 거래가 중단돼 버리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요. 아무렇게나 하한가에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고 제때 청산 주문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키움증권 측에서는 투자자 피해 상황을 확인해서 규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키움이의 다른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이 청산과 관련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탠다드&푸어스 국제 신용평가사죠. 여기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신용 등급 지금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AA 로 유지했고요.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등급 전망 유지한 데 대해서 한국은 코로나19 초기에 가장 타격이 큰 국가 중 하나였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이벤트가 강해서 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1.5% 역성장하겠지만 이 내년에는 5%까지 반등할 수 있다. V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지금 4년 넘게 등급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10대가 강남에 35억 원대 아파트를 샀다. 이거는 뭐 정말 부모가 사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10대 학생이 부모와 공동 명의로 강남구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적어도 18억 정도는 자기 아파트라는 자기 돈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돈 출처를 따져봤더니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이제 학생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 원의 아파트를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통보가 된 건데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을 포함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정말 의심이 간다. 1,600여 건의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의심 사례가 거의 절반이 넘는 885건이 이제 사례가 적발이 돼서 국세청에 통보됐는데요. 앞서 1, 2차 조사에는 서울에만 국한이 됐다면 이번 3차 조사인데 서울 외 경기도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이 돼서 강남권에서만 230여 건, 28%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편법 증여 같은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요. 금융위 역시 규정대로 대출을 위반했다면 회수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금수저들의 세상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정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이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우리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명 N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데 20일에 있었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종류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이 뭐 피해자, 가해자, 미성년자들이 여기에 관여된 걸로 알려지면서 또 충격이 커서 오늘 이 사건을 좀 사건 와이파이에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양형을 좀 높이겠다 이런 결정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 김영란 대법관이 위원장인데 그 대법원 소속이죠. 양형위원회가. 네네. 예, 그 사실 독립된 기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줬죠. 그러니까 지난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이 N번방 사건에 관련돼서 5개 항목에 무려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단일 사건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계에서 이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기존에 보면은 이 성착취 특히 아동 청소년 상대 성착취 사건이라든가 이러는 강간치상 사건 같은 게 보면
이 가중 그러니까 공고 양형이 보통 기본이 4, 6년 그다음에 이제 그 가중 양형이 7년에서 9년 정도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죠. 그 굉장히 많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월형을 밟고 그다음에 풀려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일 날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앞으로 이 성착취물 특히 아동 청소년 상대 이런 부분에는 양형 공고를 엄청나게 높이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높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5월 18일 날 다시 2차 회의를 하는데 6월 22일 날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정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강훈이라든가 조주빈이 아마 판결에서 이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주빈이나 뭐 강훈은 이런 양형 기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람들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 100개 차원에서라도 좀 기준 그렇죠. 높여야 된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자, 이호선 전문가님,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심각성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건 제가 판단하는 단어로는 인류 미래에 대한 강간이에요. 이게 인류 미래에 대한 강간이요? 예, 그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미래를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자 또 미래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들에 대한 성범죄라고 하는 건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공격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인류가 그러니까 다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외국의 양형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물리적인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처럼 가볍게 아동 성범죄를 다루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외국에서는 중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양형도 큰가?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3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커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이게 총체적인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만나면서 이 기록들이 지워지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학대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너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반인륜적입니다.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보호가 불가능한 약자에 대해서 사실상 이건 고의적인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3번째가 가해자들의 특성이에요.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요 특성이 지속성과 반복성이거든요. 이 3가지를 함께 묶어버린다면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인류 미래에 대한 강간이란 말이 전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네, 인류 미래에 대한 강간이다. 야, 정말 탁 와닿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이 올해 만기 출소를 한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또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백 팀장님, 조두순이 지금까지 얼마나 형을 산 겁니까? 네, 조두순이 지금 12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두순 사건은 다른 사건, 그 피해 학생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학생의 그 가명이라도 이제 하지 않고 조두순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두순이 사실 2008년도에 정말 너무도 끔찍한 경기도 한 지역에 아침에 등교하는 그 8세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이 성폭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 기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성강간, 소위 말하면은 강간치상, 어린 아이를 강간치상을 했는데 그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존치가 돼 있었는데 이걸 적용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 단순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양형에 있어서 12년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이게 그 하급심 법원의 재판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기록상 보면은 동작 의뢰 이번에 당선된 이수진 당선자예요. 네.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공청회도 열리고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당시 검사가 질타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어떤 형태였냐면 알코올 의존성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변호사가 이 조두순의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철저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결국 최대치 그러니까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치의 12년형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선고를 해서 지금 출소가 언제 되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3일 날 출소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너무도 끔찍하게 기억을 했던 건 뭐냐면 네. 그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가 거의 80%를 신체를 소실하는 형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걸 담당했던 의사가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었죠. 이제 이런 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 하면 사후에 이런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지금 대학생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그 트라우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부 전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보호 관찰관 전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어떤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지금 동작의뢰에서 당선된 이수진 당선인이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했다는 내용은 네. 그 형사 사건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검찰이 당시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좀 잘못 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민사적인 재판이죠. 예,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그때 한 당사자였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민사 재판에 관련된 판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당시까지도 국가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기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상당히 세간에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되기도 판결을 했다. 했다. 예,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형사 재판의 판결하고 좀 다른 그렇죠. 거니까 네. 혹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사건이 준 충격이 사실 조두순 사건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서 정말 저는 떠올리기도 싫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12년 너무 짧은 단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또 길었다고 또 보여지기도 네. 해요. 어쨌든 이런 식의 그런 그 양형만 받고 그 노체 생활하고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많이 되죠. 이게 네. 사실상 우리가 이 조두순 사건이 워낙에 사회적으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출소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본격적이고 또 물리적인 공포가 가시화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출소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전자발찌가 내게 신호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채웠으니 위험이 나아가니 너희들이 알아서 피해라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그 출소하기 전까지 여러 검사와 조사들 또 교정을 위한 여러 과정들을 거쳤는데 프로파일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 사람은 교정의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시간을 어떻게 하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던지 이 사람이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재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 반복성이나 재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두순의 출소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이 범죄자들의 출소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우려해야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 법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21대 국회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세계 최대라고 알려지는데요. 그렇죠.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한국인 손정우죠. 네.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고요. 네.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여기 다크웹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인데 이게 일반 그 검색 엔진에서는 다크웹이 검색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손종우 지금 24살인데 2017년도에 24살이요? 충남 그 한 지역에서 체포가 됐죠. 네.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디가 추적이 불가능한 그 특수 브라우저. 이제 브라우저가 뭐냐면 인터넷의 정보를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접속이
일반 사람들은 가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이런 다크 앱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소위 제목이 뭐냐면 이 사이트 제목이 웰컴 투 비디오. 우리 옛날에 영화를 보면 웰컴 투 동막골 뭐 이런 영화가 생각이 네, 나는데 네, 네. 굉장히 선한 그런 그 의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동 청소년 포르노를 이게 이제 성착취물이죠. 디지털. 이걸 운영을 했는데 회원 수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28만 명.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128만 명의 10대를 포함한 20, 30, 40대 많은 남성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하드디스크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요. 저장 음란물이 용량만 해서 8TB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기가바트는 알아들으시죠. 네네. 8테라바트. 아, 테라바이트.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17만 개. 그래서 부득이 2년 한 7개월여 동안 액수로는 경찰 조사로는 4억 원 정도가 부당 범죄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또 뭐였냐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검찰이 항소를 해서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징역형이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 최대 아동 특히 유아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끔찍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인도 27일 날이 출소 만기인데 범죄인 인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의를 1개월 이내에 하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심리를 해서 미국으로 송환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아마 저는 이게 100%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크웹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웹이고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그래, 인터넷 수사에 웹이죠. 대비를 한 그런 그렇죠. 형태로 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킹에 의해서 획득한 개인정보나 불법 음란물 같은 것들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그런 네. 곳이고요. 이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2013년도에 미국 FBI가 온라인 마약 거래 앱인 실크로드를 적발해서 폐쇄하면서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음란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음란물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우리나라의 손정우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손정우를 조금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7일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 못 보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원칙적으로 이 사람을 보내냐 마느냐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받았는데 이게 똑같은 혐의가 미국에서 적용이 되면은 우리는 1년 6개월이었지만 15년형을 선고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선고받았는데 또 선고받으러 미국으로 간다. 이거 참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범죄인 인도법에 이제 어떻게 네. 되냐면 범죄인 인도법에 허용된 범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낼 때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인도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1년 6월에 형으로 끝났는데 다만 미국에서 관련된 범죄 행위, 국제 자금 세탁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외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는 뭐냐면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고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10년형까지 징역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형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런 세계 최대 포르노 이런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한 범죄 미국에서 이런 게 이제 준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벌받는 범죄는 처벌하지 않지만 이런 다른 혐의로 처벌을 하면 최대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효선 교수님. 그럼 네.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똑같은 아동 관련된 성범죄는 15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단순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왜 그러는지 우리가 그렇다면 아동 보호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 민감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감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을 민감하게 느끼는가 둔감하게 느끼는가 민감하게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형량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도 보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둔감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양형이 낮고 심지어 보호 시스템도 굉장히 헐거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양형
아동 기준만 봐도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성범죄에 관련해서 정말 지금 이 손 씨와 관련된 범죄가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마이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여긴 15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봤더니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71%가 기소유예가 됐더라고요. 기소유예가 됐다는 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예.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뭔가를 나온다 하더라도.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아동 성착취물 범죄 99.1%의 평균 형량이 104개월 실형이 나와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실상 범죄를 해도 마치 괜찮은 게 아닌가? 금방 끝내고 나오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범죄에 대해서 가중되는 요소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범죄를 거의 용인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 범죄가 중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성 착취, 그러니까 성착취와 관련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여성들의 경우는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인 경우가 다르지만 특별히 아동의 경우에는 아무런 스스로 자기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0중 8구가 아니라 100% 고의적입니다. 마치 다크웹에 대한 사용자들이나 엠번방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네. 아동 성범죄는 100% 고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가해자가 과거에 어려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상 참작 아예 없어요. 네. 저는 이거 전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그리고 정말 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다 충분히 공감할 것 같은데, 요즘 또 한 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근 10대 소년 성범죄가 사실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백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이호성 교수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대화를 할 때 막 흥분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자, 지금 엠번방 사건이 논란이 돼가지고 13일까지 경찰에서 총 단속한 어린이, 소위 말하는 미성년 청소년 범죄, 성착취 이게 221명을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 청소년들이 65명이에요. 근데 이게 다 10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려 그 성착취물, 인터넷 관련한 엠번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굉장히 그 성행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대가 30%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사건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15살 먹은 인천 연수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건데 15살 먹은 중학생들이 네. 같은 또래 여학생을 술을 먹이고 헬스장 안에서 이 소위 말하면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또 어떤 형태냐? 촉법 소년은 아니지만 결국 이 피해자의 상황은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형태가 지금 알려지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인데 사실 매년 2,000건에 가까운 10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 이호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대부분 소년의나 아니면 보호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가벼운 처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네. 국민청원에 종종 등장하는 게 소년법에 관련된 나이 상한 그리고 폐지를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연간 2,000건에 가까운 10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 내지는 성인이 돼서도 사회 부적응 형태가 많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게 바로 성범죄 교육이거든요. 그 사례를 보고 또 신뢰를 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는 정규 과목에 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교육도 문제인 것이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문제인 것이고 지금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 이런 쪽의 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 쪽 이렇게 빠지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일단은 요새 아이들이 과거 이제 지금 성인들의 성장기에 비해서 훨씬 더 음란물을 빠른 시기에 접하고요. 또 특별히 포털 사이트라든지 우리가 사실 마음먹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연한 기회에 접하는데 그게 타고 들어가면서 가학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뇌의 발달 과정에서 둔감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면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쾌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음지 속에서는 음지의 풀이 자라나고 음지의 씨앗이 있는 것처럼 범죄와 관련돼서 본인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함께 손잡고 그 과정에서 동참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운영자로 때로는 거기서 행동하는 자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영역에선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윤리적인 이야기로 그 아이들을 멈추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판단의 잣대도 그렇고 거기에 특별히 옹호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그냥 함께하거나 혹은 그 밑에서 일을 하거나 판단 없이 그 행동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경우들이 꽤 생겨나거든요. 안타깝긴 한데 이 백기종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도 상당히 있고요. 이거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처벌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되고 특별히 양형 자체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외국에서 왜 하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처형 방식이거나 아니면 태형 이제 말 그대로 묶어놓고서는 이제 때리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해서 망신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모델을 삼는 겁니다. 이런 방식 그대로 사용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네. 10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비율 이거 높아지는 거 사실 예방해야 되는 방법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씩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성범죄 예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이게 디지털 성범죄 리프로그 현상이라고 해서 개구리 띠뛰기 형태 계속 수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나 계도가 필요하는데 엄중 처벌이 병행하는 그런 계도 조치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앱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이호선 시민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사건 와이파이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 양형 기준 관련된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호선 시민상담 전문가가 본의 아니게 약간 방송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노영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못 뵀는데, 노 변호사님, 좀 부은 것 같아요, 얼굴이. 아, 이렇게 갑자기 훅 공격이 들어옵니까? 아,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라면 먹은 게 이렇게 또 효과가 있네요. 자, 야구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5월 5일에 개막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어제 이사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세균 총리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씩 완화하겠다. 물론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네. 발표하니까 이제 발을 맞췄죠. 그래서 5월 5일 올 시즌 개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된 게 아니니까 무관중 경기를 하고요.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관중을 늘려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TV 중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당분간은 프로야구 TV 중계로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처음 보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야구장에서도 이 심판들은 마스크하고 장갑, 심판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 관계자들 네, 다 네. 껴야 되고요. 덕아웃하고 이 그라운드만 제외하고 선수들은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침 뱉어도 안 됩니다. 비말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아직 완전히 극복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KBO가 코로나19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알려줬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와 더가웃 이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 예.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지 말아라. 악수도 예. 하지 말아라. 침도 뱉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근데 TV 중계를 보게 되면은 이 선수들이 마스크 끼고 야구장에서 있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 왠지 그 스포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상을 좀 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두 번 보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겠지만은요. 그리고 사실 선수들 저는 침 뱉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약간 징크스 비슷하게 뭐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맞습니다. 침 뱉는 거를 징크스를 갖고 있는 몇몇 네.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 많이 이제 뱉는데 이거 이제 조심해야지 되겠죠.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위생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일부 감독들이 경기 일정에 대해서 물론 5월 5일 날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거는 좋지만 예. 경기 일정은 불만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좀 경기 수를 줄여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감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 팀당 144경기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많이 하네요. 예. 네. 근데 144경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요. 원래 3월 28일에 개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5월 5일로 늦춰진 거니까 37일이나 늦춰진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 시즌 어떻게 됩니까? 포스트 시즌도 늦춰지게 되니까 네. 포스트 시즌은 가을 야구가 아니라 이제 겨울 야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운영이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한겨울에 야구하면 힘드니까 네. 어느 정도 정규 시즌을 빨리 그 포스트 시즌 일정에 맞춰가지고 끝내기 위해서는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럼 144개는 그대로 하면서 일정만 지금 줄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경기 일정을 잡아놨는데 여름에 비가 와서 경기를 못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이 경기 어떻게 됩니까? 이 경기를 정규 시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한없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즌 일정을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화수목금토일 지금 프로야구는 경기를 하거든요. 월요일에 하루 쉬고 근데 비로 인해서 취소된 경기 월요일에 한다. 네, 원래 월요일에 그렇죠. 해도 경기 수가 모자르면 하루에 2경기씩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취소된 경기가 많아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선수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경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포스트 시즌 개막이 11월 4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4일도 이제 겨울 야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KBO 입장에서는 11월 중순 이후로는 원래 이제 포스트 시즌은 홈앤드 어웨이 경기이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고척 돔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팀으로서는 조금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실책이 많아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수층이 두꺼운 팀도 있고 잘하는 베스트 선수 위주로 팀을 운영하는 선수도 있겠죠. 네. 그럼 어떤 팀이 유리할까요? 힘드니까 네.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후보 선수들과 자주 바꿔줄 수 있는 팀이 그렇죠. 유리하겠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KBO가 일정을 빡빡하게 맞추기 위해서 또 올해는 올스타전도 안 하겠다. 그게 제일 재밌는 건데. 원래 이제 올스타전은 네. 이 팬들이 보고 싶은 선수들 다 뽑아가지고 팬들하고의 어떤 이게 그럼요. 축제거든요. 우리한테 서비스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비스. 그 올스타전도 취소를 하고 이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도 원래 5전 3선승제인데 이것도 3전 2선승제로 경기수를 줄이면서까지 이 정규 시즌 144경기를 모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꼭 그 144개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이제 가장 문제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KBO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이제 그 돈이 중계권료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이 KBO가 올해 지난 2월에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하고 중계권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4년간 2,160억 원의 중계권 계약을 맺은 거고요. 1년 전에는 이제 포탈하고 통신사 컨소시엄하고는 5년간 1,100억 원의 뉴미디어 중계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KBO가 중계권 판매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 이게 KBO 입장에서 가장 큰 수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죠. 계약에. 뭐냐면 팀당 정기 시즌 144경기를 중계를 한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으면 방송사도 중계권 사가지고 가서 중계하면서 거기 광고를 붙여서 수익이 나는데 팀 경기가 줄어들게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144경기 중계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뭐 120경기 줄이게 되면 이것도 손해가 나는 거고요. 광고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이 얘기는 KBO로서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계권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좀 무리인 거는 알면서도 KBO는 정규 시즌 144경기를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 같은 게 벌어지면 그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으면은 맞는 경우가 좀 있던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경제 문제하고 심리? 인간의 욕망?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또 뭔가 되시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 057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또 긍정적인 이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예. 올해만 포스트 시즌을 고척돔에서 하면 되는 거죠. 세금으로 만든 구장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돔구장의 위용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참. 또 여름에는 그리고 이 동구장 사용하는 이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사실 덕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실내이기 때문에 시원하죠? 예.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네. 실외에 사는 경기는 저녁 때더라도 지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더워서 선수들이 체력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동구장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긍정적 메시지 보내주시니까 갑자기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또 분위기가 생기네요. 역시 심리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부터 연습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SK가 홈런을 3개나 터뜨렸다면서요? 예, 이 연습 경기를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팀당 4경기씩 모두 20경기를 27일까지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 연습 경기 첫날 경기였었는데 SK가 이 키움을 6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네. 눈에 띄는 게 홈런 3개를 터뜨렸거든요. 근데 SK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게 홈런 군단. 이 홈런 이미지예요. 이제 폭발적인 팀이죠. 그런데 지난해 그 공인구의 반발 개수를 낮춰서 그랬는지 2018년에 비해서 지난해 팀 홈런 개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올해 SK 홈런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데 어제 이제 로맥, 윤성민 또 이 고정욱 선수가 홈런 터뜨리면서 SK 장타력 올해 다시 부활할까 이런 관심이 이제 불러 일으키기도 했죠. 그렇군요. 또 그리고 KT 소영진 선수도 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 데뷔를 앞둔 신인 투수인데 승리 투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영준 선수가 올해 1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난해 지명 받아서 올해 이제 프로에 데뷔하는 선수입니다. KT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는 일찌감치 이름을 좀 많이 알렸어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 대표팀에서 뛰면서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할까? 네. 근데 아마 프로에서 좀 통하는 거는 좀 그래도 빠르면 1,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제 이제 시범 경기에 등판해가지고 6이닝 동안 안타 5개 허용했고요. 이 탈삼진 1개 그리고 1실점을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이 KT의 이강철 감독이 올 시즌 선발 자원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선수인데, 물론 이제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이지만 어제 던졌던 이 공 자체로만 보면은 좀 기대를 충분히 걸게 해줬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류현진 선수 이외에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대형 투수, 국내 투수들이 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수영준 선수처럼 이제 고등학교 곧바로 졸업을 하고 올라온 선수 중에 기대를 충족시키는 선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프로로 데뷔한 이 선수가
또 어제 연습 경기에서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크다. 예, 이렇게 되는데. KT의 소형준 선수입니다. 아, 예. 이 소영주 선수는 근데 고교 시절에도 원래 명성이 되게 높았다면서요. 예, 이 청소년 대표팀에서 에이스로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직구의 컨트롤이 굉장히 눈에 좀 띄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체인지업이랑 몇 가지 변화구도 구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직접 공을 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똑같은 공을 던지는 공이 똑같은 코스로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싱싱하게 보였다 그래요. 싱싱하다는 게 무슨 말,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은 워낙 경기를 많이 뛰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밀 진단에서 각자의 어떤 그 고질병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같은데.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공이 굉장히 싱싱하고 힘이 들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 높게 평가할 수가 있죠. 문제는 단 하나. 네. 19살이거든요. 경험이 좀. 네. 프로에서 닳고 다른 이 선배 선수들과 타석에 딱 들어서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쫄지 마. 이런 이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면이 지금으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연습 경기였으니까 좀 편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작년에 밝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되게 이제 지금 이때쯤에는 뭐 소영준 선수 얘기도 그렇고 이 프로야구 시즌 개막하기 전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대부분 다 좋은 얘기들만 나와요. 왜 그래요? 이제 선수들이 한창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 몸도 만들어졌고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연습 경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경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는 연습 경기고 지난해는 시범 경기였었는데 시범 경기까지의 그 순위가 막상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 보면은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는 해보다는 안 맞는 해가 훨씬 더 많고요. 연습 경기도 이 타자들도 자기가 타자나 투수나 자기가 이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만 해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 경기를 보고서 한 시즌을 전망해 보기는 굉장히 힘든데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는 일단 던진 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던졌던 공 자체는 위력이 충분하다.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축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축구도 다음 달에 개막을 한다면서요? 예, 이 스포츠가 이제 뭐 조금씩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프로축구연맹은 5월 둘째 주 개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예.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네요. 이번 주 내로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이제 개막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네. 프로야구가 오픈했는데 프로축구 개막 안 할 리는 없겠죠. 이렇게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또 이미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도 다음 달 14일에 이 KLPGA 챔피언십을 개최하겠다라고 결정했거든요.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이 스포츠가 이제 조금씩 기지개 펴고 팬들 앞에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리고 또 프로농구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민 감독이 삼성하고 재계약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상민 감독은 이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스타이거든요. 네. 이제 삼성 감독인데 어제 이제 삼성하고 2년 재계약을 했고요. 또 하나 어제 그 재계약 소식이 현대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입니다. 유재학 감독은 3년 재계약했는데 왜 유재학 감독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제가 한창 젊었을 때도 감독했던 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2004년에 모비스를 맡았거든요. 근데 모비스 한 팀에서만 지금까지 16년 감독을 했고 3년 재계약하니까 19년? 모비스 한 팀에서만 19년 감독을 맡게 된 거죠. 네. 이거 프로스포츠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 프로농구 사상 최장 단일팀 감독 재임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19년 이제 모비스에서만 감독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예. 삼성의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건가요?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삼성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상민은 진짜 90년대 이후에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이 스타 출신인데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부진했죠? 명성에 맞는 활약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이 되나 안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보통 3년 계약하는데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긴가민가? 근데 조금 다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